현직 여당 의원들에 대한 정무특보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친박 산성을 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 척결론에 MB 정권 표적 수사라고 반발해온 친이계 의원들은 조만간 대규모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안보관이 논란입니다. 이병호 후보자가 5.16 쿠데타를 두고 국가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현장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하에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참여연대는 검찰이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했다고 혹평했습니다. 지난 2년간 드러난 검찰의 문제점들을 뉴스 리뷰 시간에 살펴봅니다. 3월 16일 월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현직 의원들에 대한 정무특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특보단 4명 중 3명이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입니다. 대통령이 친박 산성을 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친이계 인사들은 대규모 만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권현주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통령이 현직 의원들을 정무특보로 위촉을 했는데 임명 강행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앞서 발표한 대로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단으로 공식 위촉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정무특보를 겸직할 수 있는지, 국회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윤리자문위원회에 이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아직 윤리자문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한 겁니다. 야당은 친박 측근으로 이뤄진 정무특보단이 도대체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야당의 반응 직접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친박 산성을 친 것입니다.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국회를 감시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회를 향한 청와대 입김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여당은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정무특보 임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이전과 같은 입장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유 원내대표는 앞서 현직 의원들의 정무특보 임명에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보단을 두실 것 같으면 야당이나 당내에 소외된 그룹과 잘 대화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유 원내대표가 이전과 같은 입장이라고 한 것은 청와대에 다소 불편함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친박 비박 간의 그런 미묘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내세운 부정부패 척결론이 친이계를 겨냥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죠. 네, 검찰이 표면적으로는 포스코 건설 비자금 수사에 나섰지만 실제 수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실세를 겨냥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포스코 건설 비자금 조성 과정에 MB정부 실세들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수사망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정준영 전 포스코 회장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친이계는 이 총리 담화를 전후해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사실상 이명박 정권을 노린 기획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우선 친이계 자장인 이재호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완구 총리가 부패 척결의 대상으로 방위산업과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겨냥한 것에 대해 기획수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의원은 부패 청사는 특정 정권을 제물 삼아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술수나 꼼수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작심한 듯한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이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패한 공직자들이 부패 청산을 외치는 건 정권 유지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며 부패한 몸으로 청문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눈처럼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해 청문회 과정에서 곤욕을 치른 이완구 총리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과거 범친이계로 알려진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2일인가 13일인가 담화문 총리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바로 그 다음날 무슨 포스코 압수수색을 하게 되니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뭐 옛날에 그런 그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 친이계든 뭐 또 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무슨 표적 수사 아니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되고 이처럼 이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오히려 여권 내 신구 정권의 갈등으로 흐르는 모양새인데요. 이 와중에 오는 19일 친이계 의원들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회동이 예정돼 있어 친이계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5.16 쿠데타를 국가 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5.16을 쿠데타로 생각하느냐는 야당의 거듭된 질의에는 법률적, 학술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안보적, 역사적 관점에서라면 쿠데타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둔 겁니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가 국가안보관이 확고한 적임자라고 호평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현장을 김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할 용이 있으세요? 알아보겠습니다. 내부에 가서 원장이 되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다. 오늘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말입니다. 이 후보자는 도덕성과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부분 알아보겠다, 연구하겠다는 말로 책임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선 국가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국가안보에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관점에서 관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5.16은 국가안보를 강화한 역사적인 계기가 됐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도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이 후보자는 법률적으로 학술적으로 5.16은 쿠데타라고 한 것에 동의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언론기구를 통해 여러 차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규정하고 용산 참사를 폭동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이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한 표현이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표현들이었습니다. 아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있어서는 안 될 좌파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요 국민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병호 후보자의 도덕성도 문제가 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권의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가족들의 건강보험료 탈루,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거나 죄송하다는 말 대신 몰랐다는 말로 의혹을 피했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적법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저도 모르고 아들들도 몰랐습니다. 그게 국내 소득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보험공단에서 등재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재 시스템이 후보자의 가족들 국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후보자의 세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등 12명 가운데 7명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입니다. 국민정서와 배치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평범하게 사는 개인들이라며 문제 확대를 우려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있습니까? 제 가족의 차남이 영주권자입니다. 며느리가 시민권자고 자동적으로 어린 두 손녀가 미국 시민권자로 자동 취득됐고 또 둘째 아들의 막내 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5살짜리 시민권자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 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육사 출신인 이병호 후보자는 전 안기부 2차장을 지낸 뒤 17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외교정책 자문단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울산대 교수재직 시절엔 학생들로부터 수업 내용이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출한 것과 공인으로서 생각한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정원 조작 사건으로 문제되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새롭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논두렁의 시계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원의 언론 플레이, 이건 직권남용이고 공소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명확하게 조사를 하시죠. 하겠습니다. 예. 한편 여당에선 이병호 후보자가 1940년생으로 고령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했다며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국가안보권이 확고한 적임자라고 평가해 야당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식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위활동 개시를 위한 시행령 제출에 응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석태 세월호 특위위원장은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강신혜 기자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위원회는 아직도 활동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7일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지난 3월 5일 우리 위원들은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위원회는 활동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정부에 정시간을 송부했지만 아직도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은 위원회의 규모를 120명과 192억 원으로 정한 예산과 시행령안 등을 정부,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수차례 실무진 접촉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인력과 예산안 등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늦춰지면서 세월호 특위는 아직 실무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직제가 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네. 네, 저희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출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예산안 승인 전에 행정자치부가 직제, 인력 시행령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세월호 대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아 실제 정확한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유기준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취임했다는 소식에
이석대 위원장은 주무부처의 장관이 임명된 만큼 구체적인 얘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오늘 오전 취임식에서 세월호 대책과 관련해 해수부는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유 장관은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세월호 특위 출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위를 세금 도둑, 탐욕의 결정체라 비난하는 등 흠집 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4월 16일 일주기 전 세월호 특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상인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간 임대료를 성실하게 납부해도 건물주의 변심에 저항하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 임차인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국회에 계류되는 동안 임차인들의 눈물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물주의 명도 소송에 어제자로 임차권을 빼앗긴 한 상인은 쫓겨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오늘 재개업식을 열었습니다. 성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6년 개업한 종로구 청진동의 만복은 인근에선 유명한 주점입니다. 늘 손님으로 장사진을 이루는 유명 점포는 아니지만 인근 회사원들 사이의 입소문으로 단골 손님을 늘려가며 골목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횟수로 벌써 10년째 장사해온 만복이 오늘 다시 개업식을 했습니다. 건물주가 만복에게 가게를 비우라면의 명도 소송으로 법원이 만복에게 장사를 허가해준 기간이 어제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만복 주점의 사장 김선희 씨는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다며 오늘 재개업식을 했습니다. 만복, 이제는 쫓겨나는 대신 이 자리에서 재개업합니다. 제가 만든 영업 가치를 잘못된 법으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김선희 씨는 2006년 7월 권리금 2억 원을 내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엔 광우병 촛불 시위로 온 동네에 경찰버스가 들어차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없었고 시위가 잦아들 즈음에 종로 일대 재개발이 시작되며 일대가 온통 공사판으로 변했습니다. 최근에야 재개발이 끝나 상권이 복구되며 차츰 매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던 김선희 씨에게 다시 난관이 닥친 건 2013년 3월이었습니다. 입주한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화재 발생으로 만복은 다시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화재의 여파로 가게는 쑥대밭이 됐고 집기들도 전부 못 쓰게 됐지만 재계약을 장담한 건물주 대리인의 구두 약속을 믿고 4천만 원 상당의 가게 수리비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재계약 약속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깔끔히 수리해주고 임대료를 올려줄 다른 세입자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김선희 씨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반발했지만 진행된 명도 소송에서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선희 씨는 권리금이라도 받을 수 있게 다음 세입자를 자신이 직접 구해 계약을 체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건물주는 이마저도 들어주지 않았고 만복 사장 김선희 씨는 빈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빚만 안고 나가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건물주가 주장한 대로 쫓겨난다면 빚만 안고 나가는 거죠. 어렵고 장사 안 될 시기에는 내가 책임지고 하고 있다가 장사 잘 되고 딱 이제 건물 다 올라가고 이렇게 상권이 살아나니까 빼앗긴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골목 상인들은 조물주보다도 위에 있다는 건물주의 횡포에 속수무책입니다. 만복 사장 김선희 씨와 상가 세입자 피해자 모임인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은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제때 통과됐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1월 발의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건물주가 기존의 세입자가 주선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현행법의 한계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내쫓기는 영세 세입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김선희 씨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문제는 이제 쫓겨나는 거를 사실상 그 법이 쫓겨나는 거를 합리화하고 합법화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에 장사를 할 때 들어갔던 권리금도 그렇고 장사를 하면서 쌓여왔던 영업가치라든가 그 생긴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일부 건물주들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임대료를 천정부지로 올리는 횡포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기존의 세입자에게는 권리금을 인정해주지 않고 쫓아낸 뒤 새로 들어온 세입자에게는 권리금이 없으니 대신 임대료를 많이 내라는 방식으로 신규 세입자에게 훨씬 높은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겁니다. 만복 바로역 건물에서 300만 원대의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던 한 중식당은 지난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줘야 했습니다. 현재 그 중식당이 있던 자리에 권리금을 내지 않고 새로 들어온 점포의 월세는 1,600만 원에 달합니다. 세입자의 몫인 권리금을 건물주가 약탈하는 셈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솟으면 더 이상 개인 사업자가 장사를 할 수 없어 결국은 상권 자체가 파괴되는 이른바 상권의 백화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어떤 그냥 뭐 주택가 같은데 이제 문화인들, 예술가들, 뭐 상인들이 들어가서 개성 있는 아이템들로 막 장사를 하고 그 거리 자체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홍대 지역도 그랬고 뭐 가로수길도 그랬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운 최초의 이 거리를 일궜던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상권이 활성화돼서 임대료가 올라갔는데 그 뒤로 이제 유입되는 어떤 사람들도 되게 많아졌겠지만 기존의 어떤 개성 있던 상권들, 사람들이 찾는 거리들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높아버린 임대료만 남게 되고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니까. 맘상모를 비롯한 상가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약탈하고 임대료를 높이는 건물주들의 전횡이 결국엔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캐디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결국 건국대 석좌 교수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박 전 의장 재임용 소식을 들은 학생들이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성추행 교수들이 학생들에 의해서 규탄되거나 법정에 서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입니다. 교수 소개란에 있는 석좌 교수 소개 페이지에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얼굴이 보입니다. 건국대 석좌 교수 임기는 1년으로 매년 학교 측 석좌 교수위원회가 재위촉 여부를 결정합니다. 2013년 1월 이곳 석좌 교수로 임명된 박 전 의장은 지난해 매년 1년 있는 심사를 통과해 석좌 교수직을 유지했습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교수 재직 중 골프장 캐디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건국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어제 박 전 의장을 석좌 교수로 재위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국대의 이 같은 결정은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 건국대의 결정을 규탄하고 박 전 의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의 규탄 성명으로 박 전 의장의 석좌 교수 재위촉 사실이 알려졌고 결국 오늘 건국대는 박 전 의장 재임용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박 전 의장의 얼굴이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교수 명단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도 건국대의 결단이라기보다는 박 전 의장 쪽에서 재위촉을 사양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근 음지에 가려져 있던 교수들의 성추행 사건들이 이처럼 학교나 학생들이 적극적인 대처로 학내 징계나 사법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 덕성여대 A 교수는 저녁을 먹자고 제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고는 갑자기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덕성여대 총장 직무대리는 A 교수를 직위 해제 조치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13일 검찰 기소로 재판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B 교수는 지난해 7월 인턴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오는 18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모 교수의 사표를 수리해 제19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표를 받아주는 것과 파면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표와 수리와 달리 파면의 경우 퇴직금이나 연금 등의 지급액이 줄어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징계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지적하며 비교수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대 개교 이후 현직 교수가 처음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번 사건은 수리학부 학생이 아닌 오히려 타학부 학생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알려진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구미TV 뉴스 조아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박근혜 정부 2년간 검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했다. 정치검찰이라는 표현이 생소하지 않은 세태가 고스란히 담긴 평가인데요. 김현주 PD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의 검찰 장악 의지가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김기춘 비서실장의 임명으로 청와대의 검찰 장악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검찰 원로를 비서실장에 임명해 검찰과 법무부 후배들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 씨를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검찰 장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할 때 황 장관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최 전 총장을 압박했다는 걸 들었는데요. 이후에 황교안 장관은 최 전 총장의 혼외자 시비가 불거졌을 때 감찰 지시를 내렸고 최 전 총장의 사의 표명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와대의 검찰 불법 파견, 편법 파견 이런 문제도 한창 논란이 됐죠. 네, 편법 파견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검찰청법 제44조 2항에 따르면 검사는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가는 건데 청와대가 파견 검찰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며 김영삼 정부가 만든 법입니다. 이 때문에 검사들은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옮긴 후 청와대 근무가 끝나면 신규 임용의 방식으로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에서 편법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는 검사는 8명입니다. 1명은 민정비서관, 1명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나머지 6명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서 일한 검찰은 총 14명인데요. 6명은 이미 근무가 끝났고 이 중 5명은 다시 검찰로 돌아가서 법무부, 서울고검, 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편법 파견이라는 게 현 정부에서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에는 검사 9명이 청와대에 편법 파견됐고 이 중 8명이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검사 22명이 청와대에 편법 파견된 이후 모두 검찰로 복귀했습니다. 네, MB 정부 때 좀 유달리 많았던 거죠. 그런데 유독 박근혜 정부의 검찰 장악이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검찰 등을 감찰할 수 있는 민정수석을 전부 검찰 출신으로 앉혔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민정수석은 곽상도, 홍경식, 김영한, 우병우 씨 등 총 4명입니다. 모두 검찰 출신이고요. 이 중에 홍경식 씨를 제외한 3명은 대구 경북, 즉 TK 출신입니다. 우병우 현 민정수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주임 검사로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인물로도 꼽힙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이 되는 일이 없었지만 MB 정부 때부터 이런 움직임이 노골화됐고요. 박근혜 정부도 이어가는 양상입니다. 예, 그리고 민정수석 외에도 또 민정특보라는 걸 현 정부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인 우병우 씨가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배입니다. 보시다시피 김진태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14기고 우병우 수석이 19기인데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 장악력이 약해질까 봐 청와대 민정특보를 신설해서 김진태 검찰총장의 대선배인 이명재 씨를 임명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명재 특보는 사법연수원 1기로 김진태 검찰총장과는 13기수 차이가 납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명재 특보가 검찰총장일 때 대검 중수부 2과장이었고요.
김 총장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이명재 특보를 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수사를 한다,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도 지적이 됐습니까? 네, 지적이 됐고요. 박 대통령의 찌라시와 종북 발언이 검찰 수사에 반영된 것의 대표적인 예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청와대 문건이 세계일보를 통해 보도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보도된 문건 내용이 찌라시 수준이라며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문건에 대해서 사설 정보지 수준의 정보를 짜깁기 했다며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홍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는 문건 유출을 지시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문건 유출로 제기된 비선 개입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유출 자체에 대해서만 강도 높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 찌라시 발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퍼졌었고, 또 종북 발언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해 있었던 신은미, 황선의 토크 콘서트 얘기입니다. 지난해 12월 토크 콘서트 중에 고등학생 오모군이 인화물질을 폭발시켜서 논란을 일으켰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오군을 칭송하는 행동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이 콘서트만 종북 콘서트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보수 우익단체들이 신은미, 황선 씨를 북한 찬양 혐의, 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이후 검찰은 신은미 씨를 강제 출국시키고 황선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참여연대가 검찰 오남용 사례를 17개로 꼽았는데 이 내용을 카테고리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권력 눈치보기 수사가 있는데요. 권력 눈치보기 수사는 7개가 꼽혔습니다. 경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축소, 은폐, 방해 혐의를 수사했을 때와 경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축소, 은폐, 방해 혐의를 수사했을 때고요. 검찰이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댓글 여직원 감금 의혹을 수사했을 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을 무단 공개 의혹을 수사했을 때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했을 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한 게 권력 눈치보기 수사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자신의 딸을 교수로 특혜 채용한 것에 대한 것을 검찰이 조사할 때도 권력 눈치보기 수사로 꼽혔고요. 이동읍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횡령 혐의로 수사될 때, 그리고 정윤회 씨가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의 수사를 검찰이 했을 때도 권력 눈치보기 수사로 지목됐습니다. 예, 표적 보복 수사 이 부분도 있군요. 네, 표적 보복 수사에는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조회 수사,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과거사 사건 부당 수임 의혹 수사 등이 있었고요. 조작 탈법 수사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수사,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카카오톡 검열 수사가 꼽혔습니다. 정몽준 후보를 비판하는 트위터 글을 올린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거나 홍가일 씨의 해경 명예훼손 혐의 수사, 산케이 가토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과잉 수사의 사례였고요.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수사가 부실 수사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제19 감싸기 수사로 꼽혔습니다. 예, 뉴스 리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늘의 별이 저렇게 많고 땅 위에는 꽃들이 수없이 피어 봄이 될 테지요. 뒤안에서 상사잎이 돋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땅속 생명들 때를 놓치는 법 없습니다. 왕겨 두 술에 실어다가 퇴비장에 쏟고 종일 판화를 새깁니다. 밤바람 아직 차갑습니다.
3월 16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